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배터리를 LFP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NC, 그러니까 하이니켈 계열이 이제 에코프로 LNF 쪽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서 네. 그냥 뭐 그동안 또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양극재는 빠지는 건 이해가 나오는데 왜 그럼 동박은 왜 빠지냐 다른 건 왜 빠지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냥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너무 올랐고 공매도도 엄청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네, 이걸 네. 트리거로 해가지고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또 같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아, 네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한 342억 달러, 수입은 48% 증가한 3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는 13일이었고,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금액은 26.3억 달러, 일평균 수입 금액은 28.2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요 금액이 올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가 2018년이 가장 이제 수입 수출이 좋았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같은 동기를 비교했을 때는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일평균 금액 역시 다 좋은 역대 가장 좋은 10월에 수치가 나와 있고요. 2021년 연중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이었던 9월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기에 수출이 361억 불이 나왔었고요. 10월에 342억 불인데 9월 이전에 좋았던 6월, 7월에는 한 324억 불, 326억 불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 10월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이제 9월에 이어서 10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 상승 영향 때문에 수출과 수입 실적이 좀 더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저는 좀 무역 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20일까지는 무역수지는 적자예요. 수출이 342억 불, 수입이 367억 불이니까 이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25억 불 정도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1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1월 20일 이렇게 20일 구간씩만 1월부터 10월까지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오던 월이 있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에도 중간에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무역수지가 적자였고 5월에도 적자였고 10월도 적자였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이슈가 이렇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월간으로 봤을 때는 중간까지는 적자가 나오다가 월말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1월부터 9월까지는 단 한 번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역수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0월에 지금 중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유가가 지금 80불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100불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요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불확실성이 이제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수입 물가, 수출 물가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지난번 이런 코멘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가 잘 되면 당연히 뭐 우리 경기에도 기업에도 증시에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것에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시황 분석글은 같이 좀 트래킹을 하는 게 지금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그런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산업 보고서가 아니라 뭐 시장이나 경제 쪽 관련된 보고서들을 살펴보시면 수출 증가보다 이제 수입 증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좀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원재료 가격 인상들, 저희 나라가 뭐 수출이
주적이다 보니까 수출을 하게 되는 그 비용들 있잖아요. 뭐 운임이든 뭐 그런 비용들이 상승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매출단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열흘치보다 지금 20일치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는 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수출 금액이 600억 불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지금 20일까지 나온 실적을 봤을 때는 일평균 금액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월간 예상 금액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감소한 578억 불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나머지 30일까지의 구간에 따라서 이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가 이어지면 수입 규모는 600억 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포트가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유가가 증시에 미칠 영향, 안에 뭐 유류세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무역 규모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은 제가 오늘 아직 종가가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2시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53%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난 10일까지에는 130%대까지 이제 내려가서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뭐 증시가 좀 올라오기도 했고 또 무역 규모는 예상 무역 규모가 조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올라갔는데요. 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게 여기서 더 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금리 인상 이제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제 물가 압박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을 판가에 좀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그러니까 뭐 잠정 공시를 했던 기업들은 있는데 이런 이제 컨퍼런스 콜을 처음으로 네이버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열었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영업이익은 뭐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보였고 컨콜 내용도 뭐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은 거의 없었고 그냥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인 광고가 잘 될 건지 또 커머스 사업이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웹툰, 웹소설 같은 콘텐츠 사업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본업인 광고 쪽 성장이 생각보다 계속 견조합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견조하냐, 뭐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나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사측에서는 뭐 AI 도입에 따른 성과, 뭐 검색의 질 개선, 그다음에 이제 성과형 광고 도입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PC나 모바일에서 이용하시는 때 네이버에서 이제 나오는 광고 지면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모바일, 뭐 네이버 증권 보셔도 맨 상단에 지금 광고창이 들어가 있고 PC도 보면 과거엔 없었던 광고창이 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처럼 뭐 물론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 광고 지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또 사실 이거는 있는 화면에 광고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호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22년도에도 이런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업인 서치 플랫폼에서의 수익으로 지금 메꿔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성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30% 수준의 영업이익률 지켰지만 지금은 이제 20%를 약간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게 또 한번 깨지게 되면 이걸 또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제 그런 재평가에 대한 그런 이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 성장률,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탑라인 성장률에 대한 걸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일단은 뭐 다음
번으로 좀 약간 넘어가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둔화는 사실 불가피해 보여. 왜냐면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고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쇼핑을 할 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페이가 되는 곳을 먼저 좀 찾고 있거든요. 왜냐면 편하니까요. 네, 결제도 편하고 그 리워드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페이 포인트를 잘 썼고 그다음에 리뷰도 올리면은 페이 포인트를 많이 주고 쏠쏠합니다. 네, 요거를 또 현금으로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요 성장이 과연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둔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할지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웹툰, 웹소설 같은 콘텐츠 사업은 워낙 잘 순항을 하고 있어서 일단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드릴 내용은 아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오늘 말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시장이 좋았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서 3분기랑 4분기 그리고 내년 후년 컨센이 어떻게 될 건지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ITM 반도체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던 회사인데 나이스 그룹이 혹시 아세요? 그 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평가 거기 그룹사에 있는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최근 실적을 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고 매출도 정체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은 유안타증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컨센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은 167억 원, 4분기 영업이익은 207억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예상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이 회사가 19년 3분기에 240원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이게 또 어떤 근거로 이 하반기 호실적을 추정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북미 주력 고객사 향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애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 회사가 주가가 뿜었던 게 이제 애플 귀에 꽂는 거 뭐죠? 에어팟에 얘가 부품이 들어가가지고 뿜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부진했던 이유가 상장 이후 신규 사업, 그러니까 신사업이랑 신규 아이템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9년도에는 647억 원, 20년도에는 575억 원, 21년도에는 1,100억이 넘는 금액이 캐펙스로 집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회사든 간에 이런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공장이 완공이 되고 이제 안정화돼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은 사실 회사가 확 한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유안타증권에서는 22년도 하반기로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 하반기. 22년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 그러니까 보고서처럼 컨센이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베팅을 해봐도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예상치인데 예상보다 좀 하회를 한다면 주가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네이버에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시면은 유안타 들어가셔서 이제 ITX 반도체 치면 유안타증권 보고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원문 링크를 걸어 놓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괜찮은데 이제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이 안 좋으니까 다들 힘을 못 쓰고 현대차가 안 좋으니까 현대차 부품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섹터 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PCB 업체들, 뭐 심텍, 대덕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여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쪽도 상황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원익 QNC도 상당히 좋습니다. 원익 QNC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익 그룹에 속해 있죠. 원익 그룹은 삼성전자랑 사이가 엄청나게 좋고요.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이 물론 삼성전자의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장비들은 수입을 해오지만 그거 외에 국산화 중에 제일 잘하는 회사는 세메스죠.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하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돈이 되는 거는 그쪽에서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2등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믿고 쓰는 데가 원익그룹인 것 같아요. 원익그룹에서도 QNC는 쿼츠랑 세라믹을 하는 회사라서 아마 QNC인 것 같은데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쿼츠는 수정을 이제 쿼츠라고 하고요. 근데 석영이라고 하나요? 수정도 되고 석영도 되죠. 그래서 쿼츠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반도체용으로 작성돼 있는 아이템을 이제 쿼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도 둘 다 이제 소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 이제 이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디램이랑 랜드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증설이 많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빠졌지만 반도체는 한번 증설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100%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안 좋으면 가격이 확 빠지는 시크리컬 성격이 있긴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설하면은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 셧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돌리기 때문에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같은 이제 반도체 섹터라는 이유만으로 빠진 거죠. 원익 QNC가 그전에도 이제 따박따박 하던 회사였지만 최근에 이제 좀 의미 있게 성장을 한 이유가 그래서 하는 내용은 쿼츠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이제 세정업을 합니다. 세정을 하는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지만 이제 쿼츠랑 세라믹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모멘티브는 아마 KCC 얘기를 하실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라믹이랑 쿼츠를 하는 글로벌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실리콘 사업부는 KCC가 가져갔고요. 그쪽에 이제 실리콘을 원래 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컸기 때문에 쿼츠 사업 쪽은 이제 원익그룹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밑에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KCC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4월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세라믹도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면 원자재가 다 오르긴 했지만 좋아졌지만 쿼츠도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회사 전체 매출액이 그 전에 비해서 확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가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 회사도 쿼츠 원재료를 이제 사다가 가공해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된 거죠. 글로벌리 손꼽히는 회사의 원재료를 이제 특별히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서 한 거지만 이것들이 붙게 되면서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반기까지 실적이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던데. 네, 엄청 잘 나왔고 물론 이게 이제 이 각도가 계속 될 수는 없지만 이거가 이제 빠질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증설을 더 하고 있고 하게 되면서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이 각도로 꾸준히 되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는 주가가 뿜었었어요. 뿜었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 증설을 또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사들이 이렇게 되니까 국내에 이제 이 회사가 구미에 있는데 2.6만 평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증설은 이제 시황을 좀 더 보고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게 되면서 6개월 정도면 빠르게 증설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있는 우시법인도 지금 증설을 위한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회사가 이제 수입하는 것도 있고 수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부채가 외화 채권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우호적이게 작용을 하게 되고 국내에 이제 원익 말고 점유율을 이제 보면은 쿼츠 같은 경우는 건강쿼츠, 영신쿼츠, 디에스테크노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비상장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원익이라는 회사를 이제 등에 업고 있기도 하고 점유율은 30% 중반으로 업계 1위입니다. 한 회사에 몰아줄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는 이제 다변화를 하면서 좀 더 단가가 높은 걸 받아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글로벌로는 시네츠나 일본 토소 이런 회사들은 엄청 큰 회사니까 이것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독일의 헬라우스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토소를 제치고 이제 글로벌 1위로 올라온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램 리서치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10% 초중반 때 공급을 하다가 19년에 23%까지 올리고 20년에 29%까지 계속,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그걸로 되면서 이제 신용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미스터치나 텔 같이 글로벌 고객사 장비사들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건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처음에 자동차를, 현대차를 샀다고 하면은 모비스 부품을 쓰지만 좀 뭐 택시 같이 이렇게 키로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은 꼭 모비스 게 아니더라도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호환되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이제 램이나 텔 같은 장비를 샀을 때 해당 고객사에서 워런트가 해주는 걸 쓰지만 그게 호환이 되면서도 충분히 장비가 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램이나 텔로도 들어가는 물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 증설도 필요하니까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세정 같은 경우도 시가가 이런 게 이제 단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QNC라는 회사의 특성이 이제 소비재고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랐으면은 뭐 보내주자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꾸준히 어떻게 될지 변화가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갔던 수급이 어딘가는 또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이제는 뭐 2차전지 관련된 금액들이 시총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 에코프로 LNF가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들이 흘러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제 뭐 어디 조그만한 회사들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반도체 같은 경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꼭 원익 QNC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둘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좀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체 매출에서 한 80% 정도가 쿼츠 관련된 부분이고, 네. 이 회사가 사업 모델이 진짜 좋은 게, 이 쿼츠는 이제 짧으면은 뭐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져요. 소모품이니까 계속 고객사 입장에서 계속 써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형이 이제 뭐 고객사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면 알아서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쿼츠 관련된 부분 이제 하고 있는데,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3분기는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이랑 8월은 전분기 대비 조금 내려왔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로는 성장을 하지만 7월이랑 8월은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3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워낙 좋았기에 3분기랑 4분기는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쉬어가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작용하면서 주가도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HS 코드로 노가다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미리미리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하나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저는 그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금융주. 그 언론에서 보면은 뭐 이제 대출 마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뭐 이자가 5%까지 간다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에겐 힘들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사에 조금 이제 쫑긋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금융주, 그 중에서 신한지주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금리 변동이랑 막상 이런 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뭐 KB금융처럼 그런 큰 은행사들의 주가가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같이 가지는 않는데, 이번 자료를 분석해보다가 이제 얻었던 인사이트 중 하나가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그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기준금리가 8월에 이제 0.25%가 인상이 돼서 0.75%인데,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대출금리에서 이제 예금 금리를 뺀 예대 마진 같은 경우는 물론 은행마다 뭐 어떤 뭐 금융권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자본 조정 대출금리, 자본 조정 예금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본 조정 대출금리는 제 생각에 기준금리 항목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대출금리였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보다 약 1%포인트 위의 형성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밑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2012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 2020년 초, 그러니까 이제 2020년 2월 정도까지 한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고 예금금리가 1%포인트 낮으니까 예대마진이 2%예요. 그게 거의 9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유지를 했네요. 네네. 그게 유지가 되었고 이게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부터 깨졌습니다. 2020년 3월에 기준금리가 낮아졌죠. 0.75% 낮아졌고 그리고 5월에 또 한 번 낮춰서 0.5% 역사상 최저금리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내려가요. 대출금리 내려가지만 예금금리는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예금금리 0%.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예금금리 0%.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2%가 아니라 예대 마진이 1.5% 이렇게까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2%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이랑 지금 그 2%가 깨졌던 기간 동안에 그런 신한지주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인사이트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2%대가 유지되던 그 기간 동안은 신한지주의 그 주가가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한 3만 원대 중후반,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이 5만 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박스권 저점을 찍으면은 한 5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어떤 이슈든지 뭐 실적이든 뭐 외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른 어떤 트리거로 올라가게 되면 또 5만 원 초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이 예대금리가 축소되면서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의 주가가 2만 원 초반대까지 저가를 찍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그 기간 동안 신한지주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2012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그러니까 예대마진이 2% 기준금리 기준으로 유지되었을 때 신한지주의 그 주가 평균이 43,52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대마진이 2%가 깨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자 최근부터 그러니까 예대마진이 이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기준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코로나 터진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인 2020년 7월까지를 봤을 때는 신한지주의 평균 주가가 33,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1년 6월에는 한 43,000원 고점을 조금 찍었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제 결론은 요즘 평균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그래도 예대마진이 2%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신한지주의 평균 주가도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보았고요. 이게 평균 주가다 보니까 등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만 원 초반 정도의 어떤 평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주가 자체는 조금 안정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금융위원장 이제 바뀌시면서 이렇게 대출금리 규제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뭐 11월 되면은 또 아마도 11월이나 12월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스텝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때는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올리기를 원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돼야 추가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압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압박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예대 마진 추이가 2%였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추이였으니까 0.25%만 올리면은 밑에서 0.25, 0.25 위에서 이렇게 벌게 되면은 2%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추이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금리를 올리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꼭 신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들이 무조건 좋겠네요. 이거는. 그럼 이게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희망회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낫고 있고 네. 평균이 43,000원이니까 거기 올라가려면 5만 원까지는 가야 아, 평균 그쵸. 주가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희망회로입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배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이라는 게 뭐 성장하는 회사도 아니고 해외에 뭐 우리가 진출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안정적인 회사고 워낙 낮으니까. 근데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배당을 못 하겠고 너네 어떤 일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배당 파티 하지 마. 그런데 올해 이번에 바뀌고 나서는 배당에 대해서도 오케이 해주겠다. 대신에 부채 확실히 잡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예대마진 추이가 개선되는 것과 연말 배당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합쳐지면은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 예대마진 열심히 또 조사하는 저희가 내용이라 이야기만 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사실 녹음하기 전에 에어쇼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에어쇼는 끝나가지고 잘 네. 녹음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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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